북측 고위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북측 고위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냐. 우리 측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놀랬고, 저는 2001년부터 뭐 중간에 약간 쉬었던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특히 국방 혹은 방위산업과 관련돼서 코멘트를 하고 있고 기사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는 이제 종편이 출범하면서 방송에도 뭐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출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도 2년 동안 홍보팀에서 차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회사를 나와서 군사 평론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뭐 해군의 해군 발전 자문위원도 했었고, 방사청도 비슷한 자문위원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아마 이제 약간 밀덕 분들이시라면은 좀 이제 알만한 외국 매체인데, 군사 전문 매체인데, 영국의 이제 제인스라고 뭐 연감이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인스의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주간 한국에도 이제 제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일요신문에도 제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뭐 속보로 뜨고 한 걸 보긴 했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혹은 그 앞서서 이명박 정부 시절만 해도 북한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거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북한이 막 여러 종류의 미사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막 개발하다 보니까 발사 당일날 이게 어떤 미사일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망했다가 다음날 북한이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면 생각지 못했던 미사일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제 언론사에서 코멘트를 요청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잠겼다가 이제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우리 군에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라던가 그다음에 발사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한미 연합 뭐 정찰 자산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군이 앞서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에는 그린파인 그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가 있고, 해상에는 또 이지스 구축하면 이지스 레이더 체계가 있고, 스파이원 레이더 체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발사 궤적 자체를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다 확보를 하고, 이 발사 궤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걸 요격을 하려면 각 미사일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특성 중에 중요한 게 발사 궤적이거든요. 일례로 이제 어떤 미사일이 날아갔을 때 어느 지점에서 대기권을 재진입해서 혹은 아니면 하늘에서 날아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지상으로 낙하되느냐, 그리고 어떤 속도를 갖고 있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공군에 배치 중인 탄도탄 요격 기능을 가진 천공2라든가 아니면 지금 개발을 막 끝낸 LSAM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런 데다가 그런 특성들을 소프트화해서 미사일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미사일이나 통제 시스템에. 그러면 보다 효과적인 요격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 이 보시는 분들이 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뭐 정찰위성 쏜다고 이제 그 로켓을 이용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 전에도 이제 뭐 은하 3호라던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잔해를 확보를 했는데, 미사일 같은 경우에 특히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1단도 있고 2단도 있고 뭐 단수가 이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북한이 발사하는 뭐 사거리가 뭐 1000km 이상 되는 준중거리 미사일이나 아니면 ICBM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동해 쪽에서 많이 쏘긴 하는데 잔해물들이 좀 먼 바다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거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은하 3호 뭐 이런 로켓 같은 경우에는 서해로 쐈거든요. 서해로 해서 이제 태평양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갔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지점들을 좀 예측을 해서 그 위치에 가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수거를 많이 해오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깊은 바다에 있는 걸 또 잘 건져내는 그런 또 능력도 가지고 있고 했는데 반면에 좀 탄도미사일은 동해가 워낙 또 수심이 깊고 그러다 보니까 잔해 수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사실 그 냉전 이후에 러시아에게 중요했던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돈이라든가 경제 지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모든 게 사실 다 지금 상황이 반전된 게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는 물론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생각한 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안 되고 있고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거 러시아가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니까 한 일주일이면 끝나지 않을까 다들 전쟁 전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거의 이제 한 뭐 3년 가깝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서방의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도 오판을 한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항전 의지를 이 전쟁을 벌일 때 계산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소련이 일으켰던 아프가니스탄 전쟁만큼 지금 수렁으로 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전선이 지금 2022년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제 22년 하반기 23년 되면서 전선이 사실상 지금은 교착 상태로 돼 있고 요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25 전쟁 초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밀려났지만 다시 역습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전선이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제 교착이 돼 버린 그리고 이제 휴전을 하게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사실 이제 포탄이거든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우크라이나전에서 우크라이나가 한 하루에 1,000발 정도의 포탄을 쏘고 러시아가 한 10,000발 정도 쏜다고 했거든요. 거의 10배 넘게 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미국에서 이슈가 됐던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예산 이게 의회 통과가 안 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포탄을 쏘는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군이 1,000발 이상의 포탄을 지금 전선에서 쏠 수 있을 만큼 그런 양들이 계속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전선에서 뭔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려면 뭐 그전에도 북한이 사실 러시아에 많은 양의 포탄을 지원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푸틴이 북한으로 달려간 거고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고 각종 이제 국제 제재로 인해서 특히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손을 내밀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상호 윈윈이 된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뭘 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뚜렷한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의심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북한이 얼마 전에 그 정찰 위성 발사했을 때 이제 실패했을 때 그때 그 현장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왔었다는 그런 뉴스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방산업체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전에도 여러 국내 무기 체계 개발하는 거를 많이 봐왔는데 기술을 물론 직접적으로 이전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러시아는 사실 다양한 무기들을 만들었고 특히 항공 우주 분야에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굉장히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뭐 은퇴한 기술자들도 많겠죠. 실제 러시아의 방산업체에 일하진 않고 일하다가 은퇴하신 그런 기술자분들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와서 그러니까 북한 기술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에 답변만 해줘도 북한의 무기 개발 기술이 굉장히 진일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적 교류가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은 그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북한이 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거에 대해서. 그 회색지대 전술이 뭐냐면은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비물리적 수단으로 상대방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물풍선과 함께 같이 했던 게 뭐냐면 GPS 전파 교란, 그다음에 오물풍선. 오물풍선이 보면은 사실은 이게 무슨 무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 민간 단체들이 이제 대북 전단을 그렇게 풍선이란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도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맞대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뭐 날라왔을 때 그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공포로 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비물리적 수단에다가 물리적 수단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자칫 이게 우리가 북한에 도발 빌미를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뭐 정부나 군에서 이 문자를 날릴 때 잘 보시면은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사실 뭐 그동안에 거기에 뭐 생물 무기가 있으면 어떡하냐, 뭐 화생의 화학 무기가 있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걱정들 하셨는데 사실 그건 너무 오바 같고. 근데 오물풍선의 이 좀 피해 중에 하나가 오물풍선이 안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중에 퍼뜨리려면 그 안에 일종의 이제 타이머로 된 소형 폭약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터지면서 사실 이제 확 펼쳐지는 건데 북한도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과거에는 했습니다. 사실 우리와 북한이 심리전 목적으로 전단을 날리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이전에는. 근데 이제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머가 장착된 이 소형 폭약이 제때 안 터지고 지상에 내려와서 터져서 뭐 자동차에 뭐 피해를 입히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만약에 발견을 하시더라도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되고 빨리 인근 뭐 경찰이나 군부대에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면전의 가능성보다는 국지 도발이라고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건 뭐 상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저렇게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 보면 이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대표적으로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대표적으로 벌였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뭐 지뢰 도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막 그런 물리적 수단을 이용한 도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 아주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지고 사실 이제 비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2018년에 4월 27일에 이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 굉장히 그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졌던 시기였어요. 저도 그때 사실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를 이런 전쟁 위기에 관련돼서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어요. 2000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지뢰 도발 때 북한이 지뢰 도발하고 우리 군이 이제 일종의 이제 보복 작전을 하려고 실제로 이제 준비를 했었던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야 좀 상황이 안 좋다 빨리 편의점 가서 생수하고 햇반하고 스팸 사놔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2017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2017년에 특히 이제 하반기에 그때 갑자기 이제 남북 간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 세 척이 이제 동해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군 일각에서 무슨 얘기들을 했냐면 야, 미국이 항공모함 세 척을 보낸다는 거는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들어간 것 같다. 2018년 한 2월까지만 해도 한미연합사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미국이 정말 북한을 때리려고 한다. 근데 2017년 말에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제3국에서 북측 고위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북측 고위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측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놀랬고 사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된 것도 그런 분위기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은둔해 있던 김정은이 세계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도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면전은 사실상 북한이 만약 북한이 전면전을 시행한다라는 거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뭐 핵, 화학무기 이런 거 썼다? 바로 미국도 핵을 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제 국지전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북한이 국지전을 벌였을 때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과거 돌아가서 과거와 같이 연평도 포격 사건을 벌인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지금은 뭐 알다시피 뭐 직강끝이라 그래서 북한의 도발 원점을 뭐 거의 이제 박살을 내겠다라는 걸 갖고 있는데 근데 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 때는 이제 사실은 우리 군도 그 개념이 자위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연평도라든가 이 군사분계선 같은 경우에는 유엔사가 이제 정전협정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다가 생기다 보니까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헤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제 국지도발을 일으켰는데 연평도 인근에서 근데 주변에 있는 데서 포를 쏘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이 아시다시피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KN-23이라든지 이런 장거리 뭐 장거리라고 하면 뭐 몇천 킬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몇백 킬로미터 정도에서 쏠 수 있는 유도탄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연평도나 백령도를 북한 내륙에서 그런 무기를 이용해서 공격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발 원점이 북한 내륙인데 어떻게 공격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비슷한데 지뢰 도발했을 때 그때 정말 뭐 우리 군이 보복 작전을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는데 미국이 말려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한국의 응징 보복 작전 때문에 자칫 이게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당시엔 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대신에 우리가 전략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급하게 전개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됐는데 뭐 실제 작전도 어떤 내용의 작전하려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요건 이제 묻어두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그런 국지 도발을 일으켰을 때 도발 원점이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장사정 뭐 유도탄 같은 걸 이용해서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일단 도발 원점이 북한 내륙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측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엔사가 과연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줄까? 이제 상황 관리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좀 뭐 지금 국방부는 만약 그런 직강끝이라고 계속 하는데 좋죠. 직강끝 도발 원점 때리고 뭐 이러면 좋은데 다 좋은데 또 우리의 그런 피해에 대해서 응징 보복한다라는 측면에서 다 좋은데 뭐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위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데 내륙에서 그런다? 요거는 조금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조금 저는 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현 정부가 물론 이제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지금 그 오물풍선이라든가 GPS 교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나라를 괴롭히지만 사실 좀 유연성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제가 이제 뭐 북한학을 한 사람은 아니고 저 이제 군사 전략을 전공으로 뭐 했던 사람이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화의 가능성도 이제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냐. 남북한이 너무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사실 원치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북한에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대화의 통로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냐.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의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이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제 오물풍선 계속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통지문 보내고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남북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 라는 그런 제스처도 조금 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